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뉴스가 참 많습니다. 먼저 예. 오늘 오후에 나왔죠. 그 김경수 지사 2심 선고가 있었는데 그 댓글 조작 혐의 지금 뭐 크게 봐서 업무방해죄가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는데 두 가지. 업무방해, 그 댓글 조작 업무방해는 인정이 됐네요. 그대로 1심 그대로 징역 2년 나왔고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가장 그 이슈가 뭐였냐면 킹크랩이라고 하는 그 조작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그 지난번 재판에서 증거로 나온 게 닭갈비를 먹었다는 영수증이었거든요. 그 닭갈비를 포장해서 먹었냐, 식당 가서 먹었냐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차 때문에 그래요. 그 시연했다는 시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외부에 나갔다 들어왔냐 아니면 그 자리에 있으면 시켜서 먹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 재판부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영수증이 나오면서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거기서 갔다 와서 먹지 않고 거기서 먹었기 때문에 시연을 했다고는 시간과 식사한 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연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이제 2년 실형이 다시 나왔는데 아마 이제 김경수 지사 측에서 항소할 것 같고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샌다이 총영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드루킹 측에서 김경수 지사한테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 사람 추천하는 중에 그 사람을 추천했을 뿐이지 내가 이걸 대가로 해서 그 사람에게 샌다이 총영사 자리를 준 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건 받아들여져서 아마 무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선고가 났고 아까 뭐 닭갈비 포장이니 아니니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드루킹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7시부터 8시까지 시연을 했다. 김경수 지사한테. 그렇게 따지면 그 닭갈비집 영수증이 그 계산된 게 예를 들어 6시 반이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식당 가서 다 먹고 6시 반에 계산해서 사무실로 와서 이거 시연회를 같이 봤다. 이게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6시 반에 포장을 해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계산 영수증을 이제 받고 그 시간이 6시 반에 포장을 해왔으면 그걸 들고 사무실을 와서 같이 이제 먹으면 또 뭐 한두 시간 걸리니까 시간상 그 킹크랩을 볼 시간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서로 이걸 주장한 거죠. 그걸 주장한 거죠. 근데 아마 그 부분을 법원이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미 대선 이번 주 내내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 자, 그런데 요즘처럼 미국이 그 주가 50개인가요? 그 미 주를 위치가 어딘지 선거인당이 몇 명인지 이렇게 또 세보는 것도 또 처음인데 우리나라 17개 시도 이거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참 미국의 50개 주를 외우려니까 힘든데. 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 지금 선거인단 확보가 바이든이 264명, 트럼프가 213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지금 거의 99% 바이든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근데 이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소송까지 가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네요. 지금 이제 6개 사석이 남았잖아요. 6석만 바이든이 확보하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선이 확실시 되는 건데. 공교롭게 네바다가 딱 6명이에요. 선거인단이. 이것만 차지하면 되니까. 거기만 차지하면 돼. 지금 이게 개표가 지연되고 있어요. 네바다가. 그러니까요. 거의 99% 됐는데 지연되고 있어 발표가 안 되고 있고 네바다뿐만 아니라 조지아 같은 경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조지아는 양쪽이 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지아는 지금 거의 클로즈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지아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6명보다. 그래서 만약 조지아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했다. 그럼 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바이든이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이든 한 군데만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당선이 확실시돼요. 다만 트럼프가 이걸 이제 불복할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요. 지금 소송도 냈잖아요. 소송도 몇 군데 냈는데 법원에서는 다
이거 트럼프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 개표 중단 요구를 소송을 냈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재검표를 또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요구했죠. 근데 지금 보면 맞습니다. 미시간, 조지아 같은 경우는 기각됐어요. 그래서 지금 개표해라 이렇게 그렇죠. 판단이 지금 난 상태고. 맞습니다.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래도 다시 또 연방법원에 그렇죠. 제소를 할 수도 있어요. 계속 항소를 하겠죠 또.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 갈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가서 이게 이제 그 결과가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선거일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불복해서 소송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 베넷인가요? 그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대법관, 베넷 대법관을 또 임명을 하고.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다 이제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저는 뭐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미국에 13년이나 살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제가 표현이 약간 좀 심하게 가면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찌질하고 이거 참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좀 정정당당하게 승복도 할 수 있고 물론 아직까지 모릅니다. 결과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누가 당선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봐요. 더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몇 번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불복하라고 참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이건 시위를 조장하는 말 아닙니까?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 그렇죠. 그런 발언을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열되고 대립 양상으로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건 정말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버틴다 한들 제가 볼 때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도리어 본인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찌질하고요. 교수님 표현대로 구차하고 아주 탐욕스럽고 제가 보기엔 정말 트럼프는 사업을 아주 대단한 사업가긴 하지만 사업을 해도 갑질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하도급 주면서 갑질하는 그런 사업가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자기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인데 말이죠. 거기에 리더가 민주주의의 수호신인 이 미국이 세계에 지금 근심거리, 조롱거리가 된 듯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거 미국이 점점 쇠퇴하는 길로 들어서는 지금 초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맞아요. 미국 쇠락의 어떤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앞장선 나라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강조했던 나라인데 지금 행태를 보면 과연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돼 있는 나라인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태까지 저기 남미 아니면 저기 저 동남아 아주 후진국들의 어떤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개표 과정도 보면 선거제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일단은 복잡하고요. 느리고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6시 땡 하면 그 출구조사 후에 발표해서 거의 그게 또 들어맞고 예외도 있긴 있었지만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우리는 적어도 윤곽 나오고 확정이 되고 새벽녘 몇 시간만 지나면 대여섯 시간 지나면 이제 나오는데 미국은 지금도 지금 개표 중이고 개표가 중단되고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선거 대선을 보면서 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직접 선거를 하지 않을까? 이러면 확실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지금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주마다 배정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또 다음 달에 가서 또 대통령을 또 선거를 하고 왜 이런 방식을 고집할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선거제도 이게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는 왜 이런 선거제도가 있었냐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넓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투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겠죠. 정말 멀리 떨어지는 몇 마일, 20마일, 30마일, 뭐 80마일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간접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당시에. 동네 지역에 있는 대표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가서 대신 대표를 하는 간접 투표 방식이 초창기 미국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그걸 지금 이렇게 초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초시대라고 할 만큼 교통이 발전된 나라가 시대가 됐는데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간접 선거를 했었는데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이 그걸 안 바꾼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손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이거 선거제도를 바꾸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여야든 본인들의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선거제도 바꾸자는 소리가 벌써부터 있기는 있는데 이걸 바꾸려면은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법 바꾸기가 뭐 우리나라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손을 못 대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교수님 표현대로 초시대에 살면서 이건 너무 좀 안 맞는 그런 선거제도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왜 선거인단 뽑고 선거인단이 또 투표하고 이거 말고 그냥 직접 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되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지. 이게 잘못된이란 표현보다 그러니까 직접 선거에서 이겼는데 간접 선거에 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영호남이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당에 따라서. 미국도 그렇죠. 지금 지도 이렇게 보면 저쪽 동해안 쪽, 동해안 쪽, 서해안 쪽 가운데 부분은 공화당, 뭐 변두리 지역은 또 민주당 뭐 이렇게 완전히 또 갈라져 있던데. 맞습니다. 교수님이 미국에 13년 어디에 계셨다 그랬죠? 저는 세 군데 있었는데요. 미네소타에서 제가 추운데, 박사학위를 하고 거기서 교수를 하다가 미시간에서 제가 좀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텍사스에서 교수를 또 했었죠. 아이고. 세 군데를 살았었죠. 멀리 다니셨네요. 미국 내에서도 아주. 멀리 다녔습니다. 북부에서 있다가 중부로 왔다가 남부로 내려온. 그렇게 됐었죠. 일단 바이든이 뭐 99% 이상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당장 오늘 밤이 될지 뭐 몇 달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와의 어떤 영향, 관계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대북 정책 생각이 들고 뭐 방위비 분담금도 생각이 나고요.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죠. 대북 정책부터. 대북 정책 일단 대북 정책은 약간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좀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서 김정은 만나고 막 그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위에서 결정하고 밑에는 따라오는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름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결정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하고 현장에서 실무진에서 대화한 내용이 위에서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탑다운은 쉽게 결정하잖아요. 뭐 트럼프가 갑자기 북한 가겠다 예컨대. 뭐 이런 관계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다만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처럼 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이랬다 저랬다 금방금방 바뀌니까. 대신 시스템적으로 가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요. 늦게 가지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은 뭐냐면 동맹과 함께 간다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존중하고 동맹의 입장을 늘 이해하면서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하지 말자고 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데가 민주당이에요. 그렇습니까? 공화당 그거 협박하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빼겠다 그럼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 돈 안 내놓으면 이런 정책이라면 민주당은 법에 아예 그걸 넣자고 그랬어요. 주한미군을 아예 몇 명 이하로는 줄여줄 수 없다라고. 그래서 민주당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 방위비 분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도 민주당은 동맹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에요. 항상. 지금 이렇게 막 1조 원 내다가 5조 원 내라고 500% 올리는 이런 무도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미 관계 또 북미 관계도 뭐 북미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지만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천천히 가지만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 도리어 우리 입장에서 한미 동맹이나 아니면 방위비 분담에서 많은 부분 미국의 협조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방위비 분담금이 사실 우리
작년이 이제 1조 안팎이었고 그랬었죠. 우리가 이제 주장한 게 한 15% 인상, 그리고 미국에서 주장하는 게 한 50% 안팎. 예. 이게 이제 실무진에서 거의 타결이 됐다면서요? 15% 선으로. 그런데 마지막에 트럼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15% 안팎에서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방위비 그럼요. 그 정도 안에서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세자금 올리는 것도 논란 많잖아요. 아무리 올려도 그렇지 이게 500%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또 지켜보죠. 예,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